안녕하세요. 랩소디 오늘도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임일수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시죠. 뭐 사실은 가격 지표상의 큰 변동은 없었는데 그 알트코인 쪽이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보시면 이제 도지코인이나 뭐 에이다나 XRP도 1.7%. 근데 이제 그 ETF가 반려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잠시 뒤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거라서 그 이야기 오늘 나눠보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오피셜 트럼프 쪽에서 뭐 또 이벤트 같은 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하락이 나와주면서 다시 13달러로 좀 떨어진 게 확인이 되고 있고, 다시금 또 쉬어가는 장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체크를 해보시고 오늘 뉴스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뉴스는요. 그 XRP 현물 ETF랑 이더리움 그 스테이킹 승인 결정이 좀 연기됐다는 소식이라서, 요게 이제 예전에도 한번 연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SEC의 이런 행보가 크립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친암호화폐적인 게 맞을까?'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거죠. 그 자세히 한번 보자면 그 프랭클린 템플턴의 XRP 현물 ETF랑 그레이스케일에서 이제 이더리움 스테이킹 조항 넣어서 그 ETF를 신청을 했다,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모두 다 연기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SS가 프랭클린 템플턴 XRP 현물 승인 여부를 6월 17일로 연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반려를 한 건 아니고 연기이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조금은 덜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기대하셨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케일 쪽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랑 비트와이즈의 도지코인 현물 ETF에 관한 승인 여부, 요거 모두 다 좀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음 아마 이제 오늘 그리고 이제 늦어도 내일 그 일부 솔라나랑 헤데라 쪽 관련해서도 연기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알트코인이 조금 악재를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전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피셜 트럼프가 상위 보유자 4명한테 한정판 시계를 지급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내용 좀 읽어 보자면, 사실 이제 우리가 만찬을 이제 하기로 되어 있었고 만찬이 이루어질 건데 22명이었죠. 어제 얘기한 바로는. 근데 그중에 상위 4명은 그 한정판 시계를 좀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와의 만찬에 참석하는 상위 보유자 4명은 이 현장에서 매그니피센트 트럼프 트루비용 시계 요걸 받게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어디 겁니까? 아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궁금해서 이제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시계를 뭐 나중에 당근마켓에 파시려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 있는 마켓에 또 파시려나 해서 추후에 또 놀라운 발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요게 이 소식이 나왔지만 그래도 오피셜 트럼프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게 그냥 이제 본인이 계속 이제 이벤트를 열긴 하는데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뭐 그렇다고 막 시장에서 가격을 확 올릴 만한 이슈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미 그 만찬 때 이 이슈를 반영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해당 시계는 147개만 제작이 된 거래요. 그래서 희소성을 좀 가지고 있는 시계라고 하고요. 그 1번 시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4명한테는 이 한정판 시계를 주겠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전에 나왔던 내용은 상위 22명이 아니라 220명이네요. 220명 초청해서 저녁 만찬하고, 그다음에 상위 25위 랭커는 비공개 모임 그리고 백악관 투어 참석. 근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코인을 발행하고 그게 상위 보유자한테, 그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나 뭐 대통령 집무실을 내가 관광시켜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그니까 가능하겠죠. 그리고 뭐 시계도 주겠다. 그리고 나랑 이제 비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좀 그 보유자 입장에서 꿈만 같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위 보유자가 누군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이건 한번 그냥 재미로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XRP 이야기도 준비를 했는데, 그 XRP가 지금 살짝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상승 재개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해 보자라는 기술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XRP가 2.2650달러 저항에 실패를 하면은 고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고요. 2.220달러가 1차 지지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12달러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XRP 관련해서는 워낙 뭐 기술적인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RSI 그리고 또 그 삼각 수렴 패턴 내에서 방향성을 모색 중이다. 요런 이제 추가적인 기술적인 분석 이야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보유자분들은 조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단기적인 관건은 이 삼각 수렴 패턴의 마감 캔들이고 돌파 시에는 급등 또는 하락으로의 전환이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 또 시장에 나왔습니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도 고래 쪽에서 그 출금을 좀 많이 했대요. 최근에 그 루곤체인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더리움을 대량 보유한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매집을 시작을 했다고 밝혔고요. 그 추적 결과 그 마켓메이커 컴벌랜드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지갑인데요. 오후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코퍼에서 총 27,632개의 이더를 인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거래소에서 자산을 인출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장기 보유를 염두에 둔 매수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으로 그 현물 이더리움 상장지수 펀드가 3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을 하면서 90억엔 이상의 자금이 또 유입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같은 날 갤럭시 디지털의 장외 거래 지갑이 코인베이스로 23,900개 이더리움을 입금한 것으로 아캄 데이터는 이제 보고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일부 고래들은 이제 이익 실현. 근데 이게 이익 실현일지 손실일지 근데 어쨌든 이익 실현이라고 하니까 이익 실현 그리고 일부 고래들은 추가 매집 혹은 이제 콜드 월렛으로의 이동 요런 것들 좀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방향성 보면서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트럼프 주니어 한국 이제 방한 일정들이 또 시장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근데 사실은 그 예전에는 그 트럼프 주니어가 그 크립토 관계자를 이제 한국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좀 무산이 되고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할지가 이제 좀 관심사이긴 한데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 차남이 그 에릭 트럼프가 두바이 트럼프 타워에서 가상자산 결제를 허용을 할 것이다. 이 트럼프 타워가 그 한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약간 본인의 건물, 본인의 이름으로 된 건물을 세우잖아요, 트럼프가. 근데 이제 두바이에 있는 거에서 그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해서 그 트럼프 타워 내에서 이제 암호화폐 결제를 하도록 이제 추진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두바이 쪽도 크립토에 굉장히 친화적인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뭐 시장에 우리 시장에 엄청 크게 영향력을 미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그 가족과 그의 가족과 재산들이 계속되는 암호화폐에 관한 그런 사랑이 계속 이어진다는 부분에서 맥락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소식만 조금 더 마지막으로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좀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 아까 제가 이제 트럼프 차담이 두바이에 있는 트럼프 타워 요번에는 트럼프 트루스 소셜 트럼프가 자주 사용하는 그 SNS 알죠? 여기에서 암호화폐를 또 출시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 산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주주로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이 소유한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이용을 하면서 많은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거기서 하죠 오히려. 요게 이제 암호화폐 출시를 검토 중이고 이 트루스 소셜은 보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트루스 디지털 지갑과 함께 유틸리티 토큰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토큰이 트루스 플러스라고 이제 구독 그 비용이 있어요. 구독 결제할 수 있는 이제 그거를 지불하는 데 사용을 할 수 있고 나중에는 이제 트루스 소셜 안에 생태계가 확장이 되면은 거기서도 이제 결제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있어요. 트루스 소셜 주식이랑 암호화폐를 같이 결합을 한 ETF도 출시할 계획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글쎄요.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고 다양한 암호화폐 상품 지금도 출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ETF 쪽도 출시를 하고 트루스 소셜에서도 토큰을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한다고 하니까 요것도 한번 시장 상승에 좀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본부장님 이야기도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짧군요. 아, 오늘 좀 피곤하신가요? 짧아요. 네, 오늘 좀 너무 피곤하신가 너무 몸이 안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좋으신가 네, 안 좋아가지고 몸이 안 네, 좋으신가 보네요. 조금 힘이 없었어요. 그게 짧은 걸 떠나서 좀 힘이 힘이 없었죠. 없으시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넓은 아량. 네. 2023년에 은행인가를 받기 위해서 암호화폐 사업을 포기했던 핀테크 은행인 SOFI라고 있습니다. 그 은행이 2024년에 이제 달라진 규제 환경 때문에 복귀합니다. 크립토 사업에 다시 복귀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규제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판단하는 그런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복귀한다고 하고요. SOFI는 2024년도 요 받는 조건으로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이 바이든 정부가 너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블록체인닷컴을 이전하거나 이런 전략을 청산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된 규제 강도가 너무 세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철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SOFI의 이제 앤서니 노드는 이번 주에 CNBC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서 이제는 재진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재진입할 것 같고 저축, 대출, 결제, 보험 모든 상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 최근에 이제 그 통화감독청이라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OCC와 서한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이 규제 받는 모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뭐 이런 입장 변화에 대해서 허가를 거의 이제 완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경계가 많이 허물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모건 스탠리도 암호화폐 진출을 최근에 좀 선언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클과 이제 뭐 이런 부분들과 같이 함께 이제 이쪽은 다시 또 은행인가를 또 선언하고 해서 요 서로가 이제 경계가 허물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서로가 이제 좀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서로가 이제 서로의 영역을 이제 혼종을 하면서 크로스오버라고 하죠. 뭐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시간이 나면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국 외무성 장관이 오늘 이제 미국과 막 이런 걸 얘기하면서 암호화폐 규제에 관해서 약간 자신들 좀 풀겠다라고 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베센트 외무장관하고 다시 자신이 이제 요 같이 하면서 뭔가를 자신이 좀 시도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도 좀 진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통화결제 시스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국도 자신들도 좀 암호화폐 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진출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각 나라들이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약간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좀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알트코인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좀 신뢰가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국제적인 지위가 좀 네. 높아졌죠. 그리고 일단 이게 제한적인 거다 자산이니까.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정판이다 보니까 리미티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쨌거나 한정판이다 보니까 약간 금 같은 약간 그런 광물로 생각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한적인 광물로 약간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많이 좀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 이제 들어갈 생각이고요. 들어가기 전에 지금 잠깐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가 이제 커피는 빠를수록 맛있다라는 그래서 대기 시간 문제를 신기술로 이제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수십 개의 매장에 대해서 이제 주문 알고리즘 테스트를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문의 거의 이제 4분의 3 정도를 2분간 단축시키고 4분 이내에 모든 걸 해결하는 약간 알고리즘의 AI 시스템을 완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공지능은 아닌데요. 규칙 기반의 자체 알고리즘을 해서 룰 베이스드 알고리즘이라는 걸 개발했다고 합니다. 매장과 드라이브 스루 앱 주문을 모두 동시에 고려해서 복잡성, 대기 순서 그리고 주문 채널을 바탕으로 바리스타의 작업 순서를 자동화 최적화하는 약간 이런 건데요. 음료가 이제 너무 일찍 만들어져서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상 이제 좀 약간 그 어떤 예정된 수량의 지정된 지정에 대해서 이제 여름부터 이제 적용할 계획이 이제 전 매장을 다 할 생각인데 어떤 음료도 4분 이내에 나오는 그러니까 빠르면 2분 안에 만들어지는 약간 이런 시스템이라는데
지금 이렇게 한 이유가 지금 CEO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CEO가 바뀌어서 사실 이제 그 하는 CEO가 바뀌었는데 그런 CEO에 약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에 계셨던 분이 약간 그 전에 계셨던 치폴레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치폴레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 약간 그 패스트푸드에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주 뛰어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게 아마 적용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최근에 이제 현재 매장이 이제 5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어요. 매장 기준이 매출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매장이 전체적으로 글로벌로는 이제 1% 하락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는 2%가 하락하고 있어서 요거를 어쨌든 돌파해야 되는 약간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분이 치폴레 계실 때 주가를 800% 뛰어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런 걸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이제 어쨌든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700개 매장을 별도로 이제 파일럿으로 운영할 생각이고 이렇게 할 경우에 이제 공급망을 다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게 되면 이제 향후에 이제 한 잔을 기다리는 시간 4분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될 거고 2분의 어떻든 요 변화가 어떻게 향후에 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존이 이게 아마존이 이제 여기 아마존 하울이라고 있어요. 하울. 이게 이제 하울도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하울이 이제 사건의 발단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저가 플랫폼 중에 아마존의 하울이라고 있는데 내부에 상품 가격에 이제 관세 비용을 표기하자는 아이디어가 검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은 테무나 쉐인처럼 직배송 경쟁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아마존 대변인이 이걸 보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적대적인 거다라고 화가 딱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마존 대변인이 이렇게 이 오른쪽에 계신 이분이세요. 이분이 카롤린 레빗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건 아마존의 적대적인 정치적인 행동이다. 왜 바이든 정부 때 물가 치솟을 때 이런 걸 하지 않았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로 전화를 한 겁니다. 바로 전화를 해서 이제 제프 베이조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너 정말 이럴래? 나랑 뭐 해보자는 거야? 딱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프 베이조스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쵸. 꼬리를 내리죠.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없었던 일로 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주가에 바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주가가 바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렸고요. 사실 없었던 일로 됐고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아마존 주가에 넣고 이 정치 정반에 이제 화제가 이게 정말로 이 대변인 분이 정말로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이분이 이거 아마존 이 저가 이용을 되게 많이 하셨던 분 같아요. 이분이 구독자를 정말로 애독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들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진을 베이조스 사진을 들고 화가 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이러면서 얘기가 됐고 이럴 수가 있네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꼈던 것 같고 전화를 걸어서 트럼프 화가 나서 베이조스한테 전화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자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재빨리 문제를 해결했지만 어쨌든 상처가 엄청 많이 남았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더 미니미스가 이제 테무나 쉐인한테 이제 이걸 줬는데 사실은 이게 어쨌든 내부적으로 어쨌든 상처가 됐고 하울도 사실은 이게 원래는 하울은 이게 이렇게 되면 사실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제 재고를 처리하라고 하는 건데 이걸 안 고친 거예요. 재고를 처리하지 않고 계속 중국 생품을 편하게 수입해서 팔겠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거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거고 이게 사실은 이슈가 공격 가격 투명성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으나 현 상황에서는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부작용으로 반경이 된 거고 이게 어쨌든 어쨌든 대변인 쪽에서 보면 아니 바이든 정부 때는 그렇게 막 하면서 가격을 안 올리더니 트럼프 정부 되니까 이거 바로 올려? 너네 바이든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어쨌든 바이든 시즌과 다르게 인플레이션을 40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책임을 어쨌든 이쪽에 있다, 아마존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적대적이면서 정치적인 어쨌든 매체다. 이거는 가만 놔둘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불만을 토로했고요. 그런 게 그대로 지금 어쨌든 지금 유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졌어요. 내려졌더니 이제 바로 트럼프가 마지못해 칭찬을 해줬습니다.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줘서 고맙다라고 발언하면서 긍정적인 어조로 마무리가 됐는데 어쨌든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쨌든 강경 발언에서 아마존은
거대 기업 IT로서 이제 단순 가격을 넘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존 하울을 혹시 사용하시게 되면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지만 사실 이제 좀 위험스러운 게 저도 이제 아마존을 쓰는데 가격이 좀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걱정스럽습니다. 네, 이게 사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대부분이거든요. 저는 의류를 많이 사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이게 약간 명품 라인들 다 메이드 인 차이나거든요. 저는 이제 보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는데 들어가서 보면 많이 올랐어요 가격이. 그리고 이제 환율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못 사겠어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전반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 및 투자자 인사이트를 좀 보면 기업적인 측면에서 아마존은 자사의 이제 메인 사이트에서 관세 비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했지만 단지 이게 저가의 일부 어쨌든 검토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이게 잠시 미봉된 거라 향후에도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연 이게 버틸 수 있을까 이게 이렇게 해서 그리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테무나 뭐 쉐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거든요. 왜냐하면 이 광고주예요. 유력한 다른 뭐 이게 뭐 다른 어떤 스냅이나 뭐 어떤 다른 어떤 매체들의 온라인 매체들의 주요 광고주입니다. 근데 이 광고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매체들이 실적이 좋아요. 지금 스냅도 실적이 좋고 뭐 페이스북 이런 데 실적이 다 좋은데 주가는 떨어져요. 왜냐하면 광고가 안 돼요. 주력 광고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쪽도 광고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주력 광고주들이 광고를 안 하고 온라인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광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된 광고주였는데 이런 중국 매체들이 광고를 안 해서 사실은 이 나비 효과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사실은 이 관세가 많은 빅테크들을 죽이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볼 때. 네. 자, 다음 소식. 자, 세계 최대의 어쨌든 소셜 미디어 메타가 인공지능 전쟁의 한가운데를 진입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픈의 챗GPT가 있고요. 구글의 이제 제미나이, 머스크의 그록이 본격적인 구도를 행사하는 가운데 메타가 자체 앱 메타 AI를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가입하시겠어요 유료로? 지금은 GPT를 넘기 힘들 것 같은데요. 다 넘기 힘들죠. 뭐 다 넘기 힘들죠. GPT로 충분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다들 뭐 네이버 있다고 나머지 포탈이 안 만듭니까? 다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긴 하죠. 만드시긴 하겠죠. 그래서 독립형 AI 앱인 메타 AI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앱은 메타 오픈 소스를 LLM 기반으로 라마 중심으로 구축을 했고요. 자신들이 이제 어떻게 나누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디스커버의 어떤 피드 기능과 자신의 앱 기능을 이제 사용하는 요 정면을 했습니다. 이제 전략과 구도를 좀 보면 오픈의 챗GPT, 구글 제미나이, 일론 머스크의 그록이 있고요. 뭐 엔트로픽의 클로셋이 있는데 요게 치열하게 재편되고 있는데 이제 인스타그램 여기 이제 흐름을 좀 공격적으로 보면 지난해부터 인스타그램과 이제 페이스북 와치 메신저에 이제 요 기능을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독립형 앱까지 확장을 했고 저크버그는 올해 초 2025년 10억 명 이상의 이제 AI 비서를 메타에 만들 것이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요 그런 부분이고요. 메타 AI는 사실상 이제 월간 7억 명 이상 사용량을 확보하고 있는 약간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6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림을 그려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약간 개방형으로 이제 할 생각인 거고 지금은 약간 무료로 제공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형 라마 API를 이제 제공할 생각인 것 같아요. API라는 건 이제 어쨌든 이 입구를 이제 공개하겠다는 것 같아요. 단순한 챗봇을 어쨌든 넘어서 플랫폼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얼마만큼 선택을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사용자 환경이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챗GPT라는 게 일단 한번 쓰기 시작하면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유료화라도 바꾸기 쉽지 않으니까 향후 주도권 경쟁에서 얼마만큼 이어질지라는 생각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써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나머지 것도 좋다고 해서 써봤는데 별로 좋지가 않아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저도 이제 많이 맞아요. 예. 결과적 돌고 돌아서 예, 저도 GPT. 제미나이랑 뭐 딥시크 다 맞아요. 써봤는데 별로 좋지가 않아서 다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서 이제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아서 어쨌든 지켜봐야 되죠.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스포티파이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해서 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티파이가 이제 그 음악 시장 1위잖아요. 어쨌든 유튜브도 긴장하고 역대급 수익 기록을 했습니다. 유료 500만의 신규 프리미엄을 확보하고 전년 대비 12% 성장을 했습니다. 전체 유료 가입자가 2억 6,800만 명에 달했고 이제 전년 대비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이제 순증을 한 거고요. 활성 사용자 수가 이제 6억 7,800만 명이고 광고 기반으로는 4억 2,300만 명으로 해서 이제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15% 증가해서 42억 유로 하나로 4조 8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회사 가이던스였던 5억 8천 4,800억 유로에는 미치지 못하고요. 이전 분기보다는 이제 연속으로 이제 올랐다. 그러니까 유료화에 이제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음악으로는 약간 한계에 거의 도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유튜브 프리미엄이 원체 강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 쪽에서는 저가형 아주 저렴한 이 음악 사이트들이 강력한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도전을 어떻게 뿌리치냐라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순한 음악을 넘어서 팟캐스트나 비디오 팟캐스트에 이제 힘을 쏟고 있는데 이런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33만 개 비디오 팟캐스트라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북유럽 쪽에서 이게 강세거든요. 사실 출발은 이제 스웨덴 쪽 건데 이게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있을 것 같고 요 스포티파이의 문제는 이게 파트너 프로그램이 이제 유튜브만큼 잘 안 돼 있다는 게 좀 문제입니다. 1분기에 1억 달러 이상은 이제 창작자에게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유튜브만큼 잘 지급되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아서 요 부분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AI 기반의 이제 플레이리스트 기반을 AI 플레이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싱가포르나 자메이카나 이제 케냐, 피지로 확대를 출시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아프리카에 상대적으로 강세인 플랫폼이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극복하냐도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향후에 이제 요 수익률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사실은 이제 좀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성장 배경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기 혹시 아세요? 마크 앤 스펜서라는 백화점 혹시 아세요? 아니 모르죠. 아, 쇼핑을 잘 안 하. 네, 좀 잘 안 사요. 해외 나가시면 쇼핑 잘 안 하세요? 쇼핑 안 하고 저는 그냥 그래요? 네, 관광하는 스타일. 저는 주로 이제 쇼핑만 하고. 쇼핑만 하시는구나. 네, 마크 앤 스펜서라든가 뭐 이게 메이시라든가 이건 그 유명한 백화점입니다. 아울렛 같은 거예요? 아니 되게 그런 유명한 건- 백화점. 우리나라 롯데백화점 같은 약간 그런 아이고. 유명한 메이시가 이제 있고요. 마크 앤 스펜서라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백화점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유행 브랜드 중 하나이고요. 마크 앤 스펜서 뉴욕에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요. 지난주부터 결제 장애와 혼란의 원인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결제 장애가 지난주부터 있었거든요. 세계적으로 악명을 펼치는 사이버 조직 스캐터스 스파이더라는 랜섬웨어 공격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못 막았거든요. 이 해커 조직을요. 이게 이제 어쨌든 했고요. 이게 이제 복수의 어쨌든 소식 등에 따른 이번 공격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고 NTDS DIT라고 닷컴 DIT라고 파일 다치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윈도우 도메인 시스템에서 해킹 데이터를 이제 하고 사용자 비밀번호 해시값을 담은 고급 정보입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내면 이걸 클릭을 하면 이제 이게 이제 어쨌든 디도스 공격 비슷한 그러니까 랜섬웨어 권고장 이미지로 해서 이제 하는 약간 이런 식의 공격인데 해커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MS 그러니까 요 막스 앤 스펜서의 내부방을 장악하고 가상 서버 시스템에서 이제 요거를 랜섬을 배포해서 핵심 시스템을 암호화시키는 약간 이런 방법을 해서 이제 현재까지 200여 명이 물류 인력을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스 앤 스펜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클라우드 스크라우 이걸 이제 복구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제 복구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격은 사실 더 웃긴 건 10대들이 이제 구성이 된 해커라고 합니다. 이 영어권 해커들을 구성한 유동적 연합체고요. 스캐터스 스파이더라고 유명한 스파이더입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MF 폭탄하고 심 스마핑 등 사회공학 기법을 자유적으로 활용하는 이고요. 2024년 MGM 리조트 해킹 사건을 일으킨 조직이기도 하답니다. 혹시 아세요? MGM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잘 기억해 보시면 돼. MGM 사건이라고 옛날에 그 MGM의 그 라스베가스 MGM의 그 보안 시스템을 마비시킨 적이 있어요. 다 빼돌려 가지고 그 사건을 이제 해 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모든 정보를 빼돌려서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7,500만 달러인가 배상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1인당 우리나라도 아마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75달러씩 배상해준 사건이 있었어요. 판결이 났던 게 있었거든요. 그 사건의 해킹을 일으켰던 조직입니다. 이거를 이제 어쨌든 못 막았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있었고 어쨌든 요걸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데 요 MGM은 사실은 이제 그 트럼프도 이제 관계가 있는 약간 이런 호텔이기 때문에 못 막았던 이런 해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이버 위기에 이제 살고 있는 거라서 사실은 이게 다시 한 번 더 우리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유명한 해커들입니다. 야, 이런 뛰어난 능력을 이런 데서 쓰다니 참 제가 볼 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스냅인데요. 스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스냅이 실적은 좋은데 스냅이 실적이 좋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예상보다 나은 실적을 올렸는데 이게 더 미니미스 그것 때문에 광고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소셜 플랫폼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나은 매출 성과를 올렸는데 13억 6천만 달러의 시장 예상치인 13억 5천만 달러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주당도 8센트 손실, 이건 예상치보다는 비교하기 어렵지만 전년 대비해서 54% 개선된 수치입니다. 스냅이 뭐냐면 틱톡 같은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그다음에 뭐 1일 활성자도 이제 어쨌든 예상치보다 100만 명 정도로 이제 4억 6천만 명으로 이제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뭐 실적이 발표되면 올라야 되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13% 하락했어요. 왜 이렇게 생각했냐고 했더니 회사는 2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시경제가 이제 이게 더 미니머에서 이제 그 광고주들이 뭐 테무라든가 뭐 쉐인이라든가 이런 광고주인데 광고 수요 위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이제 9% 요게 줄어들 거라고 3% 브랜드 광고 3%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광고주 일부가 5월 2일로 종료인 더 미니미스 광고 면제 조항에 따라서 영향력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면제 조항이 문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800달러 이하의 이제 수입품에 대해서 무관세 혜택을 제공해 왔는데 이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현재 스냅은 비롯한 디지털 광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그림자가 뒤로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제 스냅이나 뭐 틱톡이나 뭐 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인스타 같은 것들은 시장 구조상 뭐 관세 정책에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은 성장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기반이나 매출이 확장이 되더라도 광고들에게 영향을 받는 이런 어쨌든 10대나 MZ세대나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광고가 성장을 해야 실적도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수익성 방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냅은 일단 1분기에 기대 이상 실적을 냈지만 향후에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광고 시장의 민감한 변화와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자꾸 이제 실적의 이런 부분에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 소식입니다. 네, 테슬라를 잡겠다고. 그러니까 요게 웨이모가 그건 있었잖아요. 뭐 이제 뭐 로보택시는 있었잖아요. 로보택시가 아니라 이제 로봇 자가용을 이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 자가용 도요타와 손을 잡고 개인 자가용 자율주행 기록에 나섭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로보택시를 넘어서 개인 소유의 차량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확대하려는 첫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현지 시간으로 30일 이제 웨이모와 도요타가 공동 성명을 발표해서 양사는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개인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이제 협력을 착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번 파트너십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서 장기적으로는 웨이모의 자율 기술이 이제 도요타 차량에 직접 탑재되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확대될 가능성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웨이모는 이제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 피닉스, 오스틴에서 이제 이미 뭐 무인 웨이모 1을 이제 운인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 운인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뭐 주당 유료 탑승자 수가 25만 건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사실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또 뭐 기아라든가 현대차죠. 이제 GD라고 이제 전기차가 있습니다. 협력해서 자사의 로보택시 플립을 이제 다양화하고 있는 약간 이런 패턴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로봇의 자가용은 처음인데
현재 이제 세계 판매 1위인 자가용 브랜드와 협력해서 웨이모가 개인 차량 시장에 이제 진출하겠다라는 건데, 요거는 약간 일론 머스크가 이제 6월에 오스틴 시장에 이제 FSD 탑재를 한 유료 서비스를 이제 출시하면서 요 부분에 이제 자신들도 진출하겠다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진출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지, 사실은 요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웨이모 같은 약간 요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사실상 웨이모가 먼저 더 앞서가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GM은 사실상 로보택시는 접고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만 전념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3파전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자율주행 시장은 차량 호출 플랫폼으로 이제 향후에 이제 업계가 될 것 같으면, 도요타 웨이모 협력은 내 차에도 탑재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게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 기술은 이제 얼마나 빠르게 대중화될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약간 주목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향후에 로보택시가 아닌 로봇 자가용의 시대가 열릴 준비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차에도 이게 장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조만간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기다리시면 곧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준비한 좀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된 건데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자율주행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랩소디 다양한 내용들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미국의 신생 자회사 K-EG를 설립하며 글로벌 재도약에 나섭니다. 카카오 엔터는 현재 뮤직, 스토리, 미디어 3개의 사업 부문을 운영하고 있지만 뮤직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는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 엔터는 2023년 연결 기준으로 1조 8,128억 원의 매출과 80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순손실은 2,591억 원으로 3년 연속 마이너스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웹툰, 웹소설 자회사와 일부 엔터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등 경영 효율화에 집중해왔습니다. 카카오 엔터가 KEG를 통해 겨냥한 곳은 세계 최대 엔터 시장인 북미입니다.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에 따르면 글로벌 엔터 시장은 2028년까지 약 3조 4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이 북미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KEG는 기존 북미 통합법인과 달리 뮤직 외에도 미디어와 스토리까지 포괄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카카오 엔터는 KEG를 통해 미국 현지 아티스트 발굴, IP 확보, 콘텐츠 현지화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이 같은 전략은 최근 업계에서 확산된 카카오 엔터 매각설에 대한 대응 전략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부 투자은행 업계를 중심으로 카카오가 주요 주주들에게 지분 매각 의사를 전달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카카오 측은 이를 강력 부인했습니다. 업계는 KEG 신설을 통해 글로벌 실적 개선과 몸값 상승을 노리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카카오 엔터의 실적은 부진하지만 북미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면 매각 전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엔터가 글로벌 무대에서 실적 반등과 매각설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한 하나오션 지분 1,300만 주를 매각하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2000년 대우重工업 지분을 출자 전환을 통해 확보한 지 25년 만에 이루어진 매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산은은 28일 하나오션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매 체결은 이날 이루어졌으며 결제일은 5월 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할인율은 8.57%에서 9% 사이로 책정되었으며 전일 종가인 89,300원에 대입하면 매각 가격은 81,263원에서 81,647원 수준입니다. 매각된 총 규모는 약 1조 564억 원에서 1조 614억 원으로 산은의 지분 매각이 시장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각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UBS로 대다수의 매각 지분은 해외 투자자에게 전달됐습니다. 매각은 산은이 희망하는 가격대로 체결되었으며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잔여 지분의 매각 계획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내는 1999년 대우그룹 해체 이후 대우중공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2000년 출자 전환을 통해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25년 동안 주요 주주로서 하나오션의 경영 정상화 및 매각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K조선업의 호황을 맞아 하나오션의 주가가 급등하며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하나오션의 주가는 지난해 8월 5일 25,400원이었으나 최근에는 9만 원대를 돌파하며 급등했습니다. 사는이 보유한 주식 처분은 자기 자본 비율 개선을 목표로 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은행의 주식 보유는 높은 위험 가중치를 부여받기 때문에 주가 상승 시 자본 비율이 악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는의 자기 자본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9로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3%를 겨우 충족한 수준이었으나 이번 지분 매각을 통해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하나오션은 최근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으나 이번 사는의 지분 매각 소식에 오버행 부담으로 인해 이날 9%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IM증권은 하나오션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하며 향후 매각 작업이 마무리된 후 재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캐나다의 원자력 기업 캔두에너지와 원자력 사업 협력을 위한 우선 공급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체결식은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캔두에너지의 게리 로즈 사장과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비지장, 김종두 등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캔두에너지는 캐나다의 중수로 원전인 캔두 기술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설계, 공급 및 서비스를 전담하는 기업입니다. 캔두에너지는 전 세계 2천여 개의 협력사 중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한 9개 기업을 우선 공급자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캐나다 이외의 기업 중 우선 공급자로 선정된 기업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유일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산에너빌리티는 캔두에너지가 진행하는 전 세계 중수로 원전 사업의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및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현재 캔두형 원전은 캐나다, 한국, 루마니아, 중국, 아르헨티나 등에서 총 31호기가 운전되고 있으며 캔두에너지는 신형 1000메가와트급 원자로인 캔두 모나크를 공개한 이후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캔두에너지의 게리 로즈 사장은 캔두 기술은 이미 전 세계 4개 대륙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돼 최고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며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캔두 프로젝트에 필요한 공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두산에너빌리티를 국제 공급망의 중요한 파트너로 맞이하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비지장 김종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해외 기업 최초로 캔두에너지의 우선 공급자로 선정된 것은 국내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입증한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캔두에너지의 중수로 원전 설비 개선뿐만 아니라 신규 원전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해외 중수로 기자재 시장에서 꾸준히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피더관, 캐나다 피커링 비원전 4개 호기 피더관을 수주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캔두에너지와의 협력을 통해 중수로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향후 해외 원전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중수로 원전 기술을 보유한 캔두에너지와의 협업을 통해 두산에너빌리티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원전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에 최종 계약이 임박하며 팀코리아가 다시 한번 세계 원전 시장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가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6년 만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해외 원전 시장에 진출합니다.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이 이르면 다음 달 중 체결될 전망입니다. 총 사업 규모는 무려 26조 원. 한국 수력 원자력이 주도하는 팀코리아가 사업을 따낸 만큼 수혜가 기대되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 분석실은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두코바니 원전 계약이 5월 내로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원자력을 오늘의 핵심 테마로 꼽았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한전기술, 한전 KPS,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BHI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증권은 이번 계약을 통해 향후 체코 테멜린 원전 2기 사업까지 우선 협상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체코 정부의 발주처인 EDU2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4일 계약 체결을 가로막던 마지막 장애물인 EDF의 이의 제기가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서 기각되며 계약 절차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EDF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항소까지 진행했지만 체코 당국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16년 만에 다시 한번 해외 원전 수출 성과를 올릴 가능성이 커졌고 국내 원전 관련 기업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수출 성과는 물론 관련 종목들의 실적과 주가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국내 주요 업체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한화세미텍이 한미반도체 고위 임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업계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SK하이닉스를 둘러싼 공급 경쟁과 특허 분쟁까지 얽히면서 사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화세미텍이 한미반도체 고위 임원 A씨와 유튜버 B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화세미텍은 이들이 HBM 생산에 필수적인 TC보더 장비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모 회사인 한화비전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의 수위도 높습니다. 한화세미텍은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김앤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한화는 A씨와 B씨에게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어 형사 고소로까지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A씨는 당시 방송에서 한화가 공식 배포한 TC본더 장비 사진에 대해 TC본더가 아니라 플립집 본더라고 주장하며 한화의 기술력과 인력 구성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화세미텍은 1993년 삼성항공 시절부터 반도체를 개발해왔고 현재 TC본더를 포함한 후공정 개발 인력만 100명이 넘는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번 분쟁의 배경에는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TC본더 공급망 다변화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한화세미텍 장비에 퀄을 부여받으며 공급을 시작했는데 이는 기존 공급사인 한미반도체의 반발을 샀습니다. 한미반도체는 SK하이닉스에 파견한 60여 명의 엔지니어를 전면 철수시키는가 하면 한화세미텍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한화세미텍과 한미반도체 간의 기술 특허 분쟁이 형사 고소로까지 확산되며 반도체 후공정 장비 시장 내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